오늘은 지난 전체 시장 규모 조사에 이어서 5대 양극재 업체들의 2025년 매출액 점유 파이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시중에 있는 모든 자료를 총동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정말 많아서 바로 본론부터 들어갑니다. 먼저 S&E 리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터리 3사의 비중국 시장 배터리 사용량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엔솔도 중국형 물량이 적지만 심지어 SK온과 삼성 SDI는 중국 쪽에 수출하는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조사 자료와 같이 그들만의 리그인 중국 데이터는 빼고 보겠습니다. 1GWh 배터리에 1600톤의 양극재가 들어간다는 기초 가정을 반영한다면 엔솔 19만 톤, SDI 6.5만 톤, SK온은 8.6만 톤의 2025년 양극재 수요량이 산출됩니다. 이 통계는 50%의 K배터리 비중국 글로벌 시장 점유와 20%의 비중국 글로벌 성장을 근거로 합니다. 이제 이 값을 가지고 재미있는 몇 가지 추정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께서는 아니 글로벌로 20% 성장한다는 리서치 기관들의 전망 등은 이해가 되는데 이거 진짜 가능한 것이 맞나? 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는 LG엔솔이 지난 발렌타인데이에 공시한 투자 설명서의 자료인데 2024년 12월 기준 자료입니다. 여전히 북미와 유럽의 가파른 캐파 증가가 예상되며 저는 2025년 글로벌 기준 216GWh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북미에서만 2026년 기준 500GWh의 캐파를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셀 3사는 무엇을 근거로 이런 엄청난 확장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역시 영업 비밀이라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그래프를 보면 글로벌 216GWh 배터리 사용량은 어떻게 보면 귀여운 수치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꿈같은 수치를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자료는 묻어두고 다음 좌측은 소재 업체별로의 고객사 현황이며 우측은 공시된 모든 양극재 계약을 제가 전수조사해서 취합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까지의 고객사 현황이고 언제든지 새로운 고객사와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약 규모는 계약 체결 당시의 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양극재 계약 규모를 현재 시점 기준으로 따지려면 체결된 날짜별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우측에 수출입 무역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체결 날짜별로 계약 규모를 전부 퍼센티지로 보정하였습니다. NCM, NCA별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NCM, NCA를 혼용하는 계약도 있어 편의상 NCM 판가를 기준으로 2024년 12월 판가로 비율별로 계약 금액을 모두 할인합니다. 그런데 계약의 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계약 금액을 계약 기간별로 나누어서 1년치 매출을 가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계약 공시들이 전부 EV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공시 내용에 우리는 이 양극재를 사가서 ESS에 쓰겠다, 전기차에 쓰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세분화된 파악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에는 ESS향 물량도 섞여있다는 점은 감안하고 지금까지 체결된 계약만을 연간 단위로 나누면 한 해로 18.4조 원의 수주계약 공시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5조 매출 5년을 1년에 1조씩 매년 칼같이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 시장 수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3사의 캐파 확장 계획과 같이 후반부의 발주를 크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적 관점에서 캐즘을 벗어나는 해가 2025년이라면 당장은 18.4조 원보다 매출 규모를 작게 추정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정을 염두에 두고 보면 2025년 예상 수요에 대해 지난번 산출한 약 12조 원 규모의 K 양극재 시장 파이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업계 관계자 그 누구도 2025년 급격하게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며 가동률을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제한된 정보만으로라도 가늠을 어쨌든 해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계약 자료를 기반으로 K 양극재 업체별 점유 파이를 추정하겠습니다. LNF는 직접 계약 상대를 공시하지는 않았지만 테슬라 배터리 납품이 LG엔솔을 통한다는 점과 공시하지 않는 외부 고객 1회 매출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 그리고 LG엔솔의 주요 원재료 납품처 표기가 LNF 등이라고 표현된다는 점에서 1.5조 계약은 엔솔향으로 산입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약 공식 규모만으로 비율을 추정해서 배터리 3사에 납품을 한다고 하면 우측과 같은 양극재 업체별로의 EV 시장 점유 파이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은 딱 봐도 에코프로 BM이 LNF에게 처참하게 밀리는 결론이 도출되고 포스코 퓨처엠 역시 가동률이 80%에 육박하며 에코프로 BM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양극재 점유 파이가 커집니다. 결국 시장 전망이라는 것이 주관적이라 혹자는 여기서 끝마치고 LNF와 퓨처엠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니켈 재련부터 양극재 풀 밸류체인에 따른 가격 파괴 양극재를 예고하는 양극재 세계 1위 에코프로 BM의 입지가 너무 작게 책정됩니다. 애초에 오차 가능성이 매우 큰 계산식이었고 BM은 LG엔솔과도 언제든지 수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캐파 대비 계산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계산식은 양극재 업체들의 캐파 확장이 정신나간 사업 확장이 아니라는 점에 집중합니다. 대규모 카펙스 투자를 집행할 때 업체 관계자들의 심사숙고하여 설비를 늘린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계산식입니다. 물론 LNF 최용진 전무님 말씀처럼 배터리 셀 3사가 당초 기획했던 대로 판매량이 늘지 않고 동시에 중국의 덤핑에 따라 소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K 양극재 업체들이 공격적인 확장에 따른 고정비 압박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만 생각해봐도 그토록 미래가 암울하다면 당장 작년만 해도 LNF는 굳이 3공장 9만 톤, 코스모 신소재는 충주 3공장 6만 5천 톤을 확장했을 리가 없습니다. 애초에 코스모 신소재가 캐파를 확장한 것도 3.5만 톤 캐파로는 밀려드는 고객사의 주문을 감당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극재 업체들이 보유한 현재 가용 생산 캐파 기준의 산출식은 계약 기반의 계산과는 또 다른 관점입니다. 약 35만 톤 수요를 5개 기업에 비율대로 뿌리면 우측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메탈 판가가 소폭 반등한다는 가정으로 킬로그램당 판가 $30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각각의 5개 기업들의 예상 매출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피자라고 할 수 있는 ESS양 매출이 추가될 수 있으며 업체마다 가동률이 다를 수 있기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가동률을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전히 다른 K양극재 업체들은 부진한 가운데 코스모 신소재 10만 톤 캐파만 올해 상반기 양산을 시작하자마자 풀 가동이 되면서 실적이 폭발하는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값도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간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23년, 24년 전체 매출액과 비교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괄호 안의 숫자는 2024년도 매출값이며 우측에 정리한 숫자들은 23년도의 매출값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에는 수요 증가와 고객사 재고 물량 소진에 따라 양극재 판매량이 2023년도 수준까지는 회복한다는 것이 이 계산식의 핵심 가정입니다. 따라서 떨어진 판가를 적용해서 2023년도 실적과 비교하며 자료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체 수출 데이터를 기준으로 올해와 23년도를 비교하면 가중평균 적용 시 작년에 15에서 17% 양극재 수출 가격이 떨어졌으니 올해의 판가를 다소 낙관적인 킬로그램당 $30가 아닌 킬로그램당 $25 정도로 보수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어느 정도 판매 단가가 회복된다고 예상해서 이렇게 $30로 산출한 것이긴 한데 잠시 후에 이것도 기름기를 다 빼보겠습니다. NCM 기준 판가가 킬로그램당 $24라면 이 계산값에서 20%가 빠지며 27달러라면 10%가 빠집니다. 그런데 이 산출 공식의 문제는 전체 시장의 파이를 가용 캐파로 나눠서 개별적으로 뿌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현재 가용 생산 캐파가 작은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이 형편없이 낮게 나온다는 것이고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코스모 신소재는 10만 톤 기준 캐파로 잡다 보니 24년 매출액의 3배라는 엄청난 폭풍 성장의 데이터가 산출됩니다. 따라서 바로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계약 공시로 나눠서 책정했던 자료와 혼합해서 매출액을 산정해보았습니다. 한쪽은 포스코 퓨처엠 실적이 너무 튀고 한쪽은 너무나도 낮게 나온다는 점에서 두 자료의 평균치를 산출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산출해도 여전히 코스모 신소재와 LNF의 실적 성장폭이 매우 가파르게 책정되긴 하지만 단순 캐파만 놓고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도를 올린 데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담당자님 통화 내용을 공유하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컨퍼런스 콜 발표를 기반으로 이 산출식의 타당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컨퍼런스 콜은 원래 다소간 보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양극재 기준 판가를 킬로그램당 $24로 잡으면 산출값에서 20%가 날아가니 제 계산식으로는 에코프로비엠 EV양 매출액 약 3.13조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동사가 40% 매출액 성장을 전망하니 24년 기준 2.7조 매출 대비 40%가 늘어난다면 3.8조 정도의 매출액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비엠은 기존 하이니켈보다 중저가, 미드니켈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에코프로의 24년 신년사에서도 이러한 신제품에 대한 의지를 계속 보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에코프로비엠은 3.13조 원의 EV 매출에 새로운 피자라고 할 수 있는 ESS양 미드니켈 판매량을 합산하면 얼추 3.8조의 매출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계산식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컨퍼런스 콜로 검증하고 기준값을 정리를 했으니 최종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산출값을 기준으로 앞으로 밝혀질 추가 정보에 따라 더하고 빼면서 계속 자료를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LNF의 추정값이 크게 튀지만 LNF가 점유할 엔솔향 양극재 파이를 다른 업체들 그러니까 퓨처엠, LG화학, 특히 코스모 신소재와 같은 후발주자들이 얼마나 빼앗아갈지도 관건입니다. 또한 강조 처리한 바와 같이 배터리 3사의 캐파 확장 계획을 볼 때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확장 규모가 큽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후반부에 발주가 집중되는 정도에 따라 점유할 파이가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비중국 글로벌 EV 성장 전망이 유효하다면 2026년 생산 물량에 대한 양극재 발주를 늘릴지 여부와 새롭게 출시되는 자동차 OEM 업체들의 주력 모델 배터리 탑재량이 늘어나는 정도에 따라 또 매출액 전체 규모를 더 크게 가늠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ESS 시장 등 전기차 밖으로 파는 물량이 더 많아진다면 전체 매출액도 제가 산출한 전체 파이보다 훨씬 더 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값은 단기 실적 가이던스가 아니라 EV양 매출 규모만을 가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이 못 먹게 되는 두 번째 피자를 어떻게 나눠 먹을지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칼같이 떨어지는 결론을 원하실 테지만 비공개 자료가 너무 많고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게 제가 제안된 정보로 드릴 수 있는 모든 최선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갈아 넣은 계산식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상황에 따라 수치를 가감하며 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5대 업체 매출 추정은 계산 과정을 보셨듯 오차 발생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자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라고 한들 단기 실적을 정확히 찍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미래 실적을 정확히 맞춘다기보다는 이 자료가 이런저런 계산을 돌려볼 때 개별 업체들의 실적이 그래도 2024년도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근거로 소폭 개선될 여지가 있구나 그 정도로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락이 닿은 코스모 신소재, LNF 두 업체 담당자님들과의 통화를 길지 않게 덧붙이겠습니다. 지난 자료에서 말씀드린 코스모 신소재 2주 매출액 목표는 담당자님 말씀에 따르면 공식 자료가 아니며 대략적인 계산은 개별적으로 해볼 수 있겠지만 회사의 입장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최근 주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데 굉장히 친절하신 IR 팀장님께서 코스모 신소재는 모든 조성비 그리고 모든 타입별 제품군 양산화가 가능하고 고객사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LCO는 수익성이 나오지 않아 이제는 생산하지 않으며 100%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니 후발주자이지만 기술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업력 자체는 코스모 신소재도 경쟁사 대비 밀리지는 않지만 EV 쪽 진출은 좀 늦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인식이 좀 밀리지 않나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통화 내용이 좀 길어서 이는 따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LNF 담당자님과의 통화 내용 중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역시 30분 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길게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다시 내용이 방대해지니까 역시나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님께서는 ESS 쪽은 LFP 소재를 통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동사의 하이니켈 제품의 경우는 전량 EV향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ESS를 안하고 EV에 집중한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LNF가 강점을 가진 하이니켈을 사용해서 EV 쪽 캐파를 늘려가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일단 올 한 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구체 탈중국화 밸류체인에 있어서도 말씀하시는 LS와의 조인트 벤처 캐파 수준을 들어보니 준비가 굉장히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출하량에 대해서는 ESS 물량이 LFP 소재로 전환됨에 따라 나가는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사상 최대 하이니켈 가는 결론으로 출하량은 2023년도보다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십니다. 결국 이렇게 본다고 하면 올해 LNF에서 판매되는 양극재의 중량 자체는 2023년에 85,800톤보다는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BM이나 LNF의 파이가 줄어든다면 그 몫은 계산 자료에서 쪼그라든 LG화학의 추정치에 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방금 10만 톤 기준 3.3주의 추정치를 산출했는데 여기서 좀 깎는다고 해도 LNF의 실적은 바닥을 치고 탈출하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그럴 것이 제가 계약 금액 자체를 놓고 따졌는데 지금 LNF의 주력 고객사는 외부 고객 1이고 고객 2의 매출이 크지 않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율대로 산입한다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담당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가 자체도 하이니켈이 미드니켈보다 높고 주력 제품이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하니 1 고객사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LNF의 강점으로는 레퍼런스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차세대 폼팩터로 주목받는 원통형에 있어서는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시청자분들께 LNF가 충분히 올해 괜찮은 실적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에 어느 정도 해답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LNF도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묻지 않고 이후에 따로 빼서 개별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추정 자체가 판매되는 제품 타입별로 또 개별 기업 하나하나 보게 되면 또 나눠야 하는 게 맞는데 양극재 평균 판가를 가지고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보면 오차 발생 가능성이 좀 더 크긴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다듬어 나가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영상은 내용도 많고 방대한 내용을 최대한 눌러서 요약한 자료다 보니 좀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두어 번 이상 시청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그렇다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며 혹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러한 제 최신 공부 자료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인터 배터리 행사가 있는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께서는 양극재 외에도 각 회사에 대해 하고 싶으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취합해서 최대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